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지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갖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묘지경 세상. 생생법률쇼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함께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이슈들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좀 더 친밀하고 생생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을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방송국 앞에 보니까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동네 나름 좀 벚꽃 명소같이 네. 벚꽃들이 활짝 폈더라고요. 네. 변호사님은 뭐 봄맞이, 나들이 계획이시라던가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아직 근데 코로나가 좀 안정세는 아니라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 이렇게 방송 오면서 벚꽃 구경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참 어디 코로나19도 그렇고 좀 나가기 힘든 그런 날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봄 날씨 따뜻하니까 우리 법률 방송 보면서 생생법률쇼 그렇죠. 보면서 네. 다들 좀 의미 있는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상담들 접수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갑질 센터장을 고발합니다. 검사의 항소, 승산이 있을까요? 이제 벌 받자. 사기공사 손해배상 받고 싶어요. 빚을 물려주신 어머니.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4월부터 생생법률쇼에서 세무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세무사분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세무 관련 궁금증들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법률 상담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는 무료 상담 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번호 02-557-8295번으로 전화주세요.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셋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속 시원한 무료 상담을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법률 상담,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부터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죠. 과거 자활센터에 근무했을 당시 센터장에게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인 업무나 청소 등의 잡일을 시키거나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센터장이 퇴사할 때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한 것도 의심이 되는데요. 딸은 들어오자마자 신입 이외에도 바로 과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노동 착취를 한 부분과 함께 부정 채용에 관해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상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소위 낙하산 이런 말도 하죠. 네, 그렇죠. 뭔가 부정 채용의 의혹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당 청탁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이거 보시니까? 네,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사건이고요. 특히 이제 자활센터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이런 요양원이나 요즘 이런 집행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네. 나이 있으신 분들 때문에 많아져서.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예산을 공무원분들은 이제 내려주고 이제 이런 기관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좀 요즘 상당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상담자님께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보면 구충의 이와 관련한 진정도 넣으셨었나 봐요. 네. 이제 진정도 넣으셨는데 딱히 어떤 다른 해결책을 주거나 뭐 개입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노동 착취라고 상담을 주셨는데 이제 이 노동 착취의 내용이 뭔지 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주신 거는 뭐 개인적인 업무나 청소 말씀하셨는데 뭐 이 이외에도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성희롱이나 뭐 강제 추행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기타 뭐 아니면 또 폭행이나 협박도 있는 거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평가할지가 제일 중요한데 우선은 우리 법에서 이제 부당 노동 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요거는 조금 이제 그냥 참고로 알고 가셔야 할 개념 중에 하나고 부당 노동 행위 얼핏 들으면 이제 이 상담자분이 말씀하신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 부당 노동 행위를 하면 이제 노조 활동을 뭐 방해하거나 이런 뭐 그런 단체에 노조 참가를 뭐 못하게 막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부당 노동행위라는 개념으로 이제 포섭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별도의 이제 처벌 규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사안은 뭐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사실관계만 조금 종합을 해보면 일반적인 업무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 상담자분이 하셔야 될 업무를 시키지 않고 그 외에 이제 업무들 계약 이외 노동계약 이외의 내용들을 좀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지방 고용노동관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제 서울지방노동청이 있겠죠. 서울이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각 지역별로 딱 동서남북 정도 이렇게 노동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신고를 하시면 진정을 하시면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별도로 정말 뭐 어떤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 하면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진 않았지만 내가 원래 해야 될 일 이외의 일을 시킨다든지 좀 이게 또 아니면 좀 발전을 해서 왕따가 된다든지 뭐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요즘 이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별도로 이제 진정을 하시면 그 괴롭힘 일종의 그로 평가를 받아서 또 다른 어떤 제재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찾아보면 이렇게 진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좀 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센터장 자체에게 뭐 법적으로 딱 처벌을 내릴 수도 그럼 있을까요? 요것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예만 좀 들어드린다고 하면은 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 우선 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는데 이거를 뭐 입막음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하면 이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고요. 별도로 이제 최근에 신설된 규정 보면 사용자가 괴롭히는 경우, 네. 이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용자가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 규정보다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좀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변호사님, 이제 사연자님을 보면 지금 2015년도에 일을 이미 그만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네. 상당한 시일이 경과가 있는데 이렇게 좀 시일이 지난 다음에도 처벌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한 어떤 부당행위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역시 이제 괴롭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가 이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부당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거나 할 때 하는 처벌 규정은 공소시효가 좀 지났고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경과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만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법적인 어떤 처벌과 과태료 등등만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방 고용노동청에 이제 진정을 해서 여기 이제 뭐 감사가 나온다든지 와서 뭐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결하는 방법도 아니면 손해배상, 그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등은 아직 좀 남아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사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부정채용 부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정채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 뭐 더 이슈가 되는 거는 이런 부정채용, 이제 공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요 부분은 이제 기존의 어떤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는 형법
이제 업무방해죄로 많이 이제 처벌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뭐 어떻게 상식적으로 와닿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회사가 법인이잖아요. 법인이 이제 고용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뭐 부정 채용을 한다 하면 회사의 정당한 고용 행위를 이제 방해한 거니까 법인의 고용 행위 이제 업무방해죄로 많이 처벌을 했고요. 그 참고로 하실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발의된 채용비리 처벌 특례법이 있습니다. 여기 아직 통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이제 부정채용을 청탁하거나 그 부정채용을 받아들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8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마도 뭐 큰 뭐 이변이 없는 한 뭐 입법이 돼서 요 특례법도 앞으로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참 취직 같은 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부정 채용 이슈 있고 하면 참 힘 빠지는 소식들이라 맞습니다. 이런 일 네.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만약 소송을 건다고 하면 뭐 좀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 하는 팁 한번 주고 정리하시죠. 네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부당한 행위다 아니면 굉장히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요거를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직장 내 이게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런 성적인 문제로 뭐 성추행에 해당할 것인지 요거를 법적인 카테고리화를 먼저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상황에 따라 정리를 잘 하셔서 그에 따른 올바른 해결책으로 좀 빨리 해결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 상대가요, 네. 지금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네, 상대방이요? 네네. 네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어떤 일로 제가 잘 상대방이, 몰라서. 네, 어떤 일로 상대방이 이런 형을 받았을까요? 택시 운전사인데, 네. 신호위반을 했고, 또 저희 쪽도 신호위반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우리 쪽은.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밖에 안 나와서 우리 검사님이 그거를 항소를 한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셨군요. 네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떤 지금 상황으로 이제 이런 판단 바르셨는지 저 옆에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좀 더 내용 들어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지인 변호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내용 이제 잘 들었고요. 먼저 뭐 네. 너무 큰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좀 놀랬고 물론 이제 이 금고랑 집행유예 보니까 사고가 크게 났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사망 사고라 하니까 너무 좀 마음이 우선 안타깝고요. 그리고 네네. 제가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을 조금 이제 우선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제 그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면은 이 택시기사가 결국 유죄 판결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그런 의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죄 판결은 받았는데 그럼 그 유죄 판결에 따른 어떤 형량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심에서는 금고 10월에 이제 집행유예 2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금고 금고 10월이라 하면 뭐 구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요 부분 이제 많이 궁금해서 징역하고 이제 금고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제 그 네.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감옥에 가는 거는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는 건 맞고요. 근데 네. 징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감옥에 가서 그 네. 일반적으로 뭐 왜 영화를 보시면 왜 감옥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네네. 뭐 저거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뭘 만들다든지 뭐 이런 사역을 하거든요, 별도로. 네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일까지 하는 거를 징역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금고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감옥에만 가둬두는 거예요. 아. 그런 이제 그런 일까지는 안 하고 이제 감옥에만 네네네. 가둬두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감옥에 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감옥은 가긴 가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금고라는 건 이제 그런 거고, 금고는 예, 예. 감옥에 간다는 의미고, 근데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집행유예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 금고에 가야 되는 그 금고형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 네네. 형의 집행유예가 풀었으면 이 실제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구만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금고 시효래 근데 집행유예가 2년이니까 그러면은 네네네. 실제로 이제 금고형은 받았지만 실제로 집행은 유예시킨 거니까 2년 동안 그러면 감옥에는 실제로 안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아, 감옥은 안 가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죽었는데도, 같은 신호위반인데도, 네네네.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희 검사님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항소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 검사님이 항소를 했다라는 의미는 네. 뭐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항소해갖고 이제 재판 날짜가 지금 잡혀졌는데 네네. 검사님이 항소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부당하다라는 걸로 제가 취지를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이 양형이 많이 바뀔까요? 아니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질문자님 말씀 주신 게 맞고요. 검사님이 이제 네네. 항소를 하셨다는 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사망사고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뭐 전반적인 사정을 제가 지금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네네. 뭐 형이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네. 검사님도 이게 결국에는 형량이 부당하다. 유죄는 유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형량이 부당하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하신 것 같고 이제 결국 네네. 의미는 이제 검사가 항소를 할 때는 두 가지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예를 들어 뭐 체증법칙 위반이라고 하는데 아예 뭐 판단을 잘못했다. 이게 이제 뭐 유죄가 나왔다는데 무죄가 나왔다. 아니면 뭐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유죄가 나왔다. 이런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런 네. 지금 이제 근데 이 우리 질문자님이 말씀 주신 경우 그런 경우는 아니고 일단 유죄는 유죄예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뭐 모든 증거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 유죄 판결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네. 문제가 없고 두 번째 항소 사연은 이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형이 너무 적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이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지금 딱 예단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검사는 어디까지나 이제 처벌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질문자님하고 같은 편인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질문자님 네, 네. 피해자시잖아요. 네네. 쉽게 얘기해서 형사 처벌의 단계에서는 피해자하고 이제 검사님은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분이 별도의 변호사까지 선임하셔서 같이 이제 일종의 이제 팀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검사님이 피해자님 의 의견, 지금 굉장히 이거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항소를 하신 거고, 근데 검사의 역할은 이제 판단을 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게 굉장히 부당하니까 한번 이거를 네. 판단을 해주십시오. 재판장님께 판단해 주십시오. 이제 거기까지는 해놓은 단계인데 이게 지금 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는 뭐 지금 뭐 요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냥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듯이 사망사고에 비해서는 좀 확실히 형량이 적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봐도. 근데 그럼 선생님 제가 네. 지금 이 검사님이 항소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좋은 질문이고 좋은 포인트인데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피해자이신 경우에 별도의 피해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막 이제 다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네.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피해자분께서 직접 이제 뭐 진술서나 아니면 뭐 형식은 그러니까 어떤 형식은 상관없어요. 뭐 자필로 쓰셔도 되고, 프린터를 네.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대리인을 선임해서 쓰셔도 되고, 일종의 이제 그거를 엄벌 탄원서? 뭐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예. 네. 이제 저는 이제 제출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명칭을 쓰거든요. 엄벌 탄원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내는데, 이제 직접 검사님도 물론 하세요. 이제 항소를 왜 했냐, 이게 너무 형량이 적다 해서 이러이러 해달라 하고 의견을 제출을 하지만, 지금 피해자분 입장에서 더구나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제 자필로 쓰셔가지고 제목은 이제 뭐 엄벌 탄원서나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고 기타 이제 요 사망사고에 관계된 여러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확히 모르면 네. 유족들도 더 있을 거고 그러면 네. 그분들도 같이 그런 형식의 진술서를 써서 이분을 이제 엄벌을 해달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렇게 해보시면은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항소를 지금 저희 검사님이 해가지고 이제 지금 기일이 이제 잡혔는데 네네. 네. 대략 이 지금 1심은 이 형사 1심은 엄청 기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네. 항소는 지금 이제 재판 기일이 잡혔는데 네. 앞으로 얼마나 이게 더 걸릴까요?
뭐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걸린지를 이 전체적인 기록을 안 보고 좀 예측하기는 어렵고, 일단 1심이 오래 걸렸으면 뭐 예를 들어 뭐 증인도 있고 관련해서 네. 교통사고니까 아마 뭐 그런 증인들의 신문도 해야 증인도 되고,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형사 재판은 조금 길어져요. 특히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근데 네. 뭐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일단 1심에서 우리가 이 네.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이제 정리를 다 했잖아요. 이게 네네네. 어떻게 일어났고, 뭐 거기다 네네네. 증인의 신문까지 더해서 어떤 좀 틀은 갖춰졌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1심보다는 확실히 조금 짧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네. 그렇다 해도 뭐 별도로 저쪽에서도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기 싫으니까 이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또 방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네.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평균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정도 하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이요? 네네네. 네. 아, 증인신문까지 한다고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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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금 신호를 저희도 위반을 했고 상대도 위반을 했으면 네. 신호 위반 둘 다 위반이면 50대 50 정도에서 가해지 된다고 봤을 때 상대는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하도 괘씸하고 그래서 형사합의도 일부러 안 받거든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고 10월밖에 안 나온 상태인데 네. 이 억울함을 그러면 그 지금 담당 검사님한테 어필을 좀 해야지 되는 건가 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예, 보면은 중앙선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니까 뭐 종합보험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고, 어쨌든 형사합의까지 안 해주셨으면 최대한 이제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의미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러면은 의미로.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탄원서라는 거는 재판부에 이제 직접 제출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검사님이 어쨌든 우리 편을 대표해서 이제 처벌을 해달라고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제 검사님께 뭐 직접 약속을 자꾸 찾아가셔서 이러이러한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까 일종의 뭐 피해자로서의 민원이죠. 찾아가셔서 네.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검사님들도 사건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네. 특정 사건에만 뭐 크게 막 엄청 집중해서 신경을 쓰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쯤은 좀 직접 면담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전화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지금 이제 요렇게 해서 항소해서 이제 결정이 나면 또 민사를 가긴 할 거지만 네. 지금 형사 항소 단계에서도 변호사님을 하나 사서 네네. 네. 제가 변호사님을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검사님이 항소를 한 거니까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뭐 제가 딱 이러시라 저러시라 또 판단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것도 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둘이나 그거- 선임을 했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 이제 저쪽은 이제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변호인을 이제 선임을 하는 거고, 네. 저희는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이제 엄벌에 처해달라고 계속 주장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네네. 그럴 경우 이제 좀 더 법을 잘 아는 이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그런 엄벌 탄원서도 변호사가 직접 쓰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이제 좀 네. 아무래도 법을 좀 그래도 법 전문가니까 좀 더 네. 이 법리에 맞게 그런 서면들을 잘 쓸 수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정도고요. 그거 네.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우리 질문자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네. 네.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네요. 네. 이제 차량으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셨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상대방이 뭐 금고형의 집비율을 받으셔서 좀 양형이 부당한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의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뭐 금고, 집유 이런 거 헷갈려 하시잖아요. 집행유예. 네, 그쵸. 한번 용어 같은 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가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 좀 종합해 보면 일단은 설명드렸듯이 징역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감옥에 가서 그렇죠. 그다음에 그 노역 행위를 하는 거고요. 뭘 만든다든지 뭐 어딜 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노역. 그래서 그 감옥 플러스 이제 노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고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순전히 신체의 자유만 제한하는 이제 노역을 빼고 이제 감옥에만 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유예가 붙으면 이제 뭐 아까 말씀 금고 10월에 뭐 집행유예 2월이다. 그럼 집행을 유예하는 거 네. 그렇게 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형이 나왔지만 실제로 감옥에 가는 거를 유예한다. 그래서 실제 보기에는 이제 감옥에 안 가게 되는.
그렇죠. 예, 그렇게 세 가지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이런 용어 알고 나시면은 뉴스 보셔도 왜 뭐 징역을 몇 년 받았다, 뭐 아니면 징역 몇 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런 내용 할 때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그렇죠. 있을 것 이해하기가 같아요. 네, 쉬워지시죠. 네, 아무래도 이번 사연은 이제 검찰 측에서도 다시 이슈를 제기했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판단을 좀 받아보시고 좀 아무쪼록 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은 또 기리면서 좀 잘 해결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다음으로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한 가지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파란만장한 사연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밤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상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는데 그 여성의 혈액에서 졸피뎀, 그 수면제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 여성과는 성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 그리고 침구 및 의류 등 어디에서도 정액과 DNA는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상대 여성은 졸피뎀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고 저는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의 억울함이 밝혀졌으니 이제 제가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셨군요. 결국 1심, 2심, 3심 모두에서 무죄를 받으셔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신 상태네요. 네. 사실 이런 성 관련 범죄가 좀 이제 가해자도 처벌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고소를 당하신다거나 처벌을 받으시는 분도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쵸. 네,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물론 뭐 잘 말씀해 주셨죠. 뭐 성범죄가 요즘 문제도 많이 되고 강력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좀 약간 억울하게 이제 우리 사연자분처럼 이런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상담 진행하다 보면 결국 이제 뭐 고소를 당하신 측에서 저에게 오신 경우에는 거의 100이면 100, 저기 무고죄로 고소하실 거다 이런 네,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 무고죄 또 항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참 좀 요 부분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상담 드릴 때도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냥 뭐 마찬가지 요 사연도 그냥 무죄 나왔으니까 무고죄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제 우리 판례는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무고죄라는 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제 객관적 요건으로는 신고 사실이 이제 허위임을 요하고 그리고 또 주관적으로는 이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했다는 사실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허위, 뭐 이것도 허위겠죠. 당연히 강간죄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걸 허위인 걸 알고 신고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무죄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꾸며냈다. 네, 거의 소설을 썼다. 이 정도가 돼야 이제 무고죄가 그렇죠. 인정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억울해하시고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실제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사실 무고죄가 또 인정되기가 좀 요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네. 정말 허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임에도 고소를 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 거니까 이 점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도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무고 아니면 또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무고랑 명예훼손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법적으로는 아예 이제 그 어떤 형사 법리를 논할 때 이제 법익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예, 이제 이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얻는 이익이 뭐냐. 그런데 그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형사법리에서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게 무고죄의 이제 보호법익은 국가의 이제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절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그러니까 처벌을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을 처벌을 해야겠죠. 뭐 예산도 그런데 투입을 해야 되고 우리 경찰이나 검사분들도 진짜 나쁜 사람을 잡는데 이제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전혀 아닌 소설을 하나 써가지고 이제 국가의 이런 형벌권을 약간 뭐 쉽게 말해 좀 농락했다 이렇게 보여진 사람을 처벌하는 이게 무고죄고요. 명예훼손의 보호법이면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의 명예거든요. 그게 지키고자 하는 게 개인이 내가 어떤 본인이 이런 무형의 명예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어떤 무참히 무너뜨렸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무고죄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그런 거겠죠. 무고죄, 이 사람을 예를 들어 강간죄로
그 어떤 기관에 순전히 고소만 했다. 이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당연히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고소만 했을 뿐이지 이거를 뭐 어디서 퍼뜨리거나 이 사람의 명예 자체를 훼손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무고죄하고 명예훼손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호법부터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좀 주의해서 구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억울하신 상황이었잖아요. 네. 약을 먹인 게 아니다, 먹이지 않았다는 부분, 부작위하신 거죠. 그리고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건 뭐 마치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좀 어려운 법리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신고자,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건으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걸 이제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소를 하려면. 그럼 일단 뭐 간간이 허위라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무죄로 밝혀졌으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명확하고 그건 분명한데, 일단은 그 이제 여성분이 이게 허위란 걸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그게 뭐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다는 사실, 뭐 성행위를 안 했다는 사실, 이거 자체를 뭐 입증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그 여성이 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신고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고민을 많이를 했는데, 일단 우선은 이제 사실상 관계에서 정액이나 DNA가 검출이 되지 않았잖아요. 일단 그 부분. 일단 이거는 정황으로, 어쨌든 마음의 어떤 고의라는 거는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만 보면 뭐 정액과 DNA가 검출되지 않은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혹시 있다면, 당시 이제 여성과 그 어떤 이런 사건이 있기 전후로 해서 어떤 대화를 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런 정황 증거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여성분이 분명 이 강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요거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좀 입증하는 방법? 요 정도가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결국 가능한 많은 정황 증거들을 좀 모아 가시는 게 그쵸.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께서 사실 오랜 기간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을지, 청구하실 때 유의사항 있을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으니까 정말 고통을 받으신 게 맞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형사보상법 시행령은 구금일수당, 이제 죄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구속재판을 받으셨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 하루 최저임금의 이제 5배 이내에서 보상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이제 구속재판을 받으셨다면 요거에 의해서 형사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별도로 이제 그 상대 여성을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위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서 형사 판결을 받으신다면 굉장히 유리하게 어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자료 부분, 위자료 소송도 좀 제기하셔서 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오늘 4월부터 우리 생생법률쇼에서 세무 관련 상담 진행하고 있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세무사님이 출연하셔서 직접 세무 관련한 상담 진행해 주시니까요. 법률 상담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무 관련 이슈들도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는 무료 상담 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번호 02-557-8295번으로 전화주세요.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셋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속 시원한 무료 상담을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법률 상담,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저 어떤 점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 인테리어 하자가 생겼을 때 네. 괜찮은 방법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상담자님,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인테리어 하자 생겼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작년에 집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모친이 아는 분한테 혹시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지를 물어보셔가지고요. 네. 잘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고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올해 1월 달에 왔을 때 이미 집에 하자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예, 그 뭐 도시가스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뭐 전기, 뭐 싱크대까지 뭐 어디 뭐 하자가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생겨가지고요. 네네. 제가 전문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이 시공한 견적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네. 확인했을 때 이 공사는 누가 봐도 부실 시공이고 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모치는 730만 원 주고 시공을 했는데 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재시공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도시가스 보일러가 부실이 나서 업자에게 다시 재시공을 요청을 해도 시공을 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수리를 한 몇 번 받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돈 들여서 다시 재시공하고 그 보일러를 업자 보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신 상황이었겠어요. 인테리어 공사도 사실 부실 시공이 되었고, 이 도시가스 보일러도 좀 설치함에 있어서 좀 이슈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네,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실 수 있을지 김지진 변호사님 연결드려서 바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예. 일단 내용 잘 들었고요. 예. 네, 하여튼 뭐 굉장히 답답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인테리어를 뭐 맡기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가스도 공사를 맡기신 거, 시공을 맡기신 거잖아요. 예. 예. 뭐 그건 일종의 법적으로는 이제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 뭐 도급인 수급인 해서 쉽게 뭐 그거는 조금 용어가 좀 복잡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누구한테 뭐 집 시공을 맡기셨거나 이런 별도의 그런 그 도급 계약으로 해서 지금 우리 의뢰인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건 아니면 가스 공사를 하셨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고 또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나눠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 원래는 한 3,400원 밖에 안 들 거를 지금 한 700만 원을 들이셨다는 거잖아요. 이제 모치는 이제 730만 원을 주고 시공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전문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을 때는 한 400에서 450만 원이면은 할 수 있는 공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런데 누가 그렇게 뭐 400에서 450만 원 받고 공사를 하겠느냐. 네네. 차라리 뭐 돈을 좀 더 들여서 올 수리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근데 오히려 지금 집을 다 배려놓은 상태라서 제가 지금 다시 인테리어 전문 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일단 하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예. 단순히, 좀 싸게 해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 집에 열어놓고 약간 뭐 부실 공사도 했고 이래서 하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담보 책임인데, 여기에 따라서 별도로 이거를 기존 인테리어 업자한테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지금 하자로 인해 발생할 손해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있어 이런 별도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법적인 절차로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저 변호사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도시가스 보일러 시공업체가 이 면허가 없이 시공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불법 면허 업체다. 그러면 원래 이제 시공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면허 허가가 없이. 예. 그 이제 두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그 불법 면허 업자가 시공을 했을 때 어떤 지금 손해가 발생하신 거잖아요. 보일러가 예. 잘 작동을 안 하던지 구식 보일러인가요? 옛날 거를 갖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 뭐 이런 상황인 건가요? 거의 한 8개월이나 지난 모델을 갖고 와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문 업자가 아니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전문 기술도 없고 해서 이제 맞지 않는 보일러를 설치를 한 건데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보수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저쪽에. 예. 아무리 뭐 불법 업체건 뭐건 그 사람이 이제
이거를 시공을 했고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손해배상 과정에서 이게 허가를 받은 업체도 아니고 심지어 불법 업체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보통 용어로 생각하면 죄질이 안 좋다? 민사소송이지만 죄질이 안,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일단 민사소송, 그러니까 민사적 해결 방법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제 이런 사람이 이런 허가가 없는 사람이 설치를 해서 더군다나 그걸 잘못 설치를 했으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의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이제 시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면 정당한 정식 의사가 수술을 잘못한 것보다는 훨씬 보상을 받을 금액이 올라갈 거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거 허가 관련된 법률이 있을 거예요. 어떤 뭐 이 미허가 업체가 하는 경우에 가스 관련해서 뭐 가스 시공 관련해서 뭐 일정 부분 형사 처벌을 한다.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은 이제 별도로 뭐 신고를 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별도로 처벌을 받게 하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럼 혹시 이거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되는 사건입니까? 제가 지금 그 법률까지 정확하게 지금 외우고 있지는 못한데 일단은 예. 무허가 업체가 가스를 시공했다는 거는 뭐 당연히 일반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니까요. 예. 예. 당연히 이제 그럴 경우 이제 형사처벌이 될 것 같고 그런 경우 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예. 거기서 이제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뭐 수사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고를 하셔도 돼요. 예. 그럼 변호사님 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되는 겁니까? 보통 그렇게도 많이 진행을 하셔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사처벌이 되면 민사소송에서 그게 중요한 자료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무허가 업체로서 뭐 일정 법률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질문자께서 굳이 민사소송에서 어렵게 입증을 안 하셔도 그 형사 판결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입증 부담이 좀 덜해지시죠. 민사소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입증을 우리 측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형사 판결문이 있으면 굉장히 입증 부담이 덜해져서 조금 소송이 수월해지죠. 네. 네.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자도 혹시 고발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무면허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을 좀 이제 법률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예.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이게 맞다 해서 뭐 돈을 받아가셨다 하면 뭐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 업자한테 믿고 맡겼는데 일을 제대로 처리가 안 했다 하면 뭐 배임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는. 예. 예.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 예. 그 사실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예. 조금 법률 전문가한테 이런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고 이게 뭐 사기죄나 횡령죄나 아니면 심지어 뭐 배임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뭐 가능성이 높다 하면 이것도 역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상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굉장히 많은 해결책 전시해 주셨어요. 뭐 형사 고소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정리해 주셨는데요. 요즘 하신 본처리기도 하고 이사처리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하신다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이 인테리어가 마음대로 좀 잘 나오지 않아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구하고 싶으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좀 이럴 때 도움될 만한 팁 좀 전해주세요. 네, 이게 참 진짜 말씀 잘해주시지만 요즘 굉장히 인테리어 시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라 집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인테리어라는 것도 전형적인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거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테리어 업자분들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 이제 맡기시는 분들은 정보가 없어서 많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어떤 뭐 소송이라는 걸 진행하기에는 예를 들어 아까도 뭐 3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소송의 평균으로 봤을 때 또 그렇게 큰 금액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적어요. 네. 그러면 결국엔 나한테 분명 손해배상이나 어떤 보상을 받는 권리는 있는데 이걸 또 소송을 하자니까 또 좀 그렇고 해서 많이 권장드리는 방법이 이런 전문 변호사가 좀 써서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니까 보상을 해달라 해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좀 이제 조금 일이 좀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부터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건 분명하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권리 고지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다. 요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 주셨네요. 내용 증명 통해서 나 이런 권리 있다. 나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송가게 가기 전에 좀 해결해 보자. 이런 메시지 주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면 충분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어머니 생전에 8년 동안이나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대전의 작은 월세방에서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셨고 저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은행과 대부업체 세 곳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머님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어머니와 오래 떨어져 있기도 했고 제가 쓴 돈도 아닌데 왜 제가 갚아야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사연이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되었군요. 변호사님,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부모님 장례식 장면이 나오면서 또 이제 막 그런 빚쟁이들이 짜셔와서 그쵸. 이제 자식들을 붙잡고 돈을 갚아라 이런 내용 사실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좀 의심이 되거든요.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예,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예. 그렇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거부터 답변 딱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빚도 상속이 되는 건가요? 네, 상속이 됩니다. 아이고. 네, 상속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당의 재산도 상속이 되고, 뭐 안타깝지만 네, 빚도 상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머님께서 재산이 따로 있는지, 뭐 어떤 걸 갖고 계신지, 뭐 빚은 얼마인지도 그렇고요. 재산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청구가 날라오면 특히 뭐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날라오면 굉장히 좀 당황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뭐 그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막상 또 이제 뭐 부모님은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이게 어려워서 이게 국가에서 제도를 좀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청에 가셔서 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이제 그 상속인께서 신청을 하시면 이제 기존의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망인이 남긴 어떤 실제 재산, 그걸 이제 적극재산이라고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타깝지만 이제 상속이 되는 소극재산, 초극재산이 채무거든요. 어떤 채무가 남아있는 심지어 뭐 카드빚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까지 다 통합조회가 되니까요. 일단은 만약에 이런 그 독촉이 날라온다 하면 우선 이제 재산주의 통합 처리부터 신청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일단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겠네요. 네. 상담자님께서 만약 이제 어머님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상속포기나 이제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되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모든 상속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빚도 안 받고 재산도 안 받고. 근데 대부분은 뭐 빚만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가 이제 아랫대로 이제 또 상속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안타까운 경우인데 내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돌아가신 분께는 손자, 손녀가 되는 거잖아요. 손자, 손녀한테 이 빚이 또 대물림이 되는 거고, 한정 승인이라는 거는 요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하시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일단은 내가 받은 만큼만 갚겠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0원 받았으면 난 받은 거 100원이니까 빚도 100원만 받겠다. 요게 한정 승인이고, 두 번째로 한정 승인의 장점은 이렇게 형식적으로나마 총대를 매는 거잖아요, 내가. 왜냐하면 어쨌든 갚는 거니까, 받은 만큼만 갚는 거니까. 그래서 빚의 대물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네. 선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 경우에 뭐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3개월, 그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인데, 근데 요게 조금 사실 실제 생활에서는 불합리한 게 사안처럼 뭐 한 몇십 년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막 빚독촉이 오는 경우는 3개월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과실 없이 이제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걸 안 날로부터 그런 빚이 있구나 이런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 승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뭐 제대로 된 금융권의 뭐 대출을 받으신 게 아니라 뭐 굉장히 고이율에 정말 갚을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이율을 뭐 요구하는 그런 대출 업체, 뭐 사채라고들 하죠. 네. 이런 거를 받으신 거라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채무라면 그게 뭐 사채든 어떤 식으로든 채무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그것도 상속이 되는 거는 맞고요. 이제 다만 뭐 그게 이제 너무나 고율이라던가 그런 건 좀 이자율도 좀 따져봐야 되고 이자 제한법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뭐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명확하게 밝혀진 채무는 이제 상환을 그 상속이 돼서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맞고, 이런 경우엔 오히려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명쾌하게 빚도 상속이 됩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정 승인을 한다든지 상속 포기를 하셔서 좀 해결해 볼 수 있으시니까 좀 경우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수도 가능하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상담 신청 번호 그리고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하니까요. 많은 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지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